네, 안녕하세요. 날 더운 날 공짜로 시작하는 심리학 카페에 돌아왔습니다. 네. 커피도 공짜로 주나요? 그럼요. 무엇이든지 공짜로 드립니다. 음료는 마음껏 골라 드시고요. 네, 지난달이었나, 지난달이었나, 제가 그때도 그 소설책,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그 책 가지고 제가 한번 그 심리학적인 이론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신경심리학적인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거든요. 제 맘대로 그냥 거기 그 소설 안에서 꽂히는 거 그냥 가져와서 제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계속 될 것 같아요. 괜찮네요. 내 맘대로 그냥. 예전에 멋진 신세계라는 그 소설, 그 세계 3대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2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1984, 조지 오웰의 1984, 그리고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그리고 걸리버 여행기도 포함된다 안 된다 뭐 그러더라고요. 안 읽어봤는데 그냥. 카프카는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이게 디스토피아를 그려놓은 거를 그거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을 그때 이제 사놨었는데 못 읽고 있었는데 궁금한 거예요. 계속 그 책이 자꾸 이 책이 날 부르는 거지 집에서. 나 좀 열어봐 이렇게. 그래서 지난달에 7월달에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학습 이론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유 7월달에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제 뭘 봐도 여기다가 끌어안칠 게 생각이 나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 학습 이론은 이 책의 전반부에 나오는 아주 짤막한 얘기예요. 이 책은 가상화된 어떤 국가 단위가 있어요. 그 단위에서 그 종족, 그러니까 사람을 교육시킬 때 쓰는 방법에서 조금 나온 얘기인데 그것을 그냥 뭐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뭐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조건화 학습에 대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학습 이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1900년대 전후로 대두됐던 심리학 이론, 이 학습 이론 중에서 이제 1900년대 1900년 초. 네. 초에서 한 1900년에서 1920년 사이에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왜 그때 이런 사실 지금에 봐서는 좀 말도 안 된다, 너무 억지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학습 이론 이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 발음이 힘드네요. 조작적 조건화 이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마케팅도 받고 있고 학교 교육, 회사 업무 다 여기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쇠뇌인가요? 세뇌는 아니에요. 그 세뇌는 우리가 말하는 학습은 세뇌는 기억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억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반복되게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는 요인들을 찾는 거죠. 지식의 그 내재화냐 아니면 행동의 내재화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슷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조건화의 기본은 행동주의 이론이에요. 포커스는 행동이에요. 그 인간의 내면을 보지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말이 돼 하지만 저 부분이 항상 심리학적 뭐 어떤 이론이든 간에 그 이론이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 이론으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교육에 쓰고 교육받고 있고 업무에도 쓰고 업무를 당하고 있죠, 우리가. 네, 들어보시면 다 맞다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면을 무시했다기보다 인간 내면을 심하게 강조했었죠. 1800년대 후반 정도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심리학, 그리고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 그리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인간 내면에 심하게 몰두하기 시작했죠. 인간에 대한 그 주관적 유심론적인 입장, 그러니까 유물론적 입장에 반대되는 유심론적인 입장에 너무 파묻혀서 이제 갑작스럽게 한 몇십 년을 보내고 있다가 미국 중심으로 그건 아니다. 인간의 행동을 그렇게 깊이 볼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파블로프라는 학자가 개 실험을 출발로 해서 조건화 실험을 이제 해냈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왓슨이라는 학자가 그것을 본격적으로 고전적 조건화라는 학습 이론을 만들어서 학습 이론의 틀을 만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지금 우리 브랜드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이 말하는 제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락스? 락스. 말해도 되죠? 땡땡 락스. 네. 락스 하면은 예전 어른들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 청소? 청결로 깨끗하다. 연결되어 있어요. 맞다. 그게 고전적 조건화라는 거예요. 조건화 확실하게 된 사람. 예.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를 충실히 실행하시는 분이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모든 이모님들이 다 락스로 통일해서 단합한 듯이 그렇게 청소를 하시잖아요. 혹시 향만 락스 향을 넣지 않았을까요? 알 수 없죠. 락스가 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희석을 많이 해서 쓰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근데 사실은 그게 청결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보다 내 후각에서 이미 뇌에 학습이 되는 거 후각에서 벌써 그렇게 청결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전적 조건화, 그냥 고전적이라는 단어는 그냥 최초에 우리가 학습 이론에서 가장 기틀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고전적이라는 거지. 이제 그 어떤 행동과 행동 사이, 자극과 행동 사이에 이게 연결된 지점이 있고 그 자극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인간의 본성적, 정서적, 으로 일어나는 반응들.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말이 너무 어려워. 조금 어려워. 이게 학습 이론이라서 사실 오늘 재미없을 수 있는데 저 재밌게 해볼게요. 알죠? 드립 있는 거. 드립 치셔도 되고. 학습 이론은 사실 행동주의 심리학은 살짝 뭐 가벼울 수 있다. 아니면 뭐 너무 구체적이다. 너무 물리적이다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학습 이론은 조금 골치 아파요. 배울 때도. 굉장히 세밀한 걸 가지고 일반화해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픈 게 좀 있지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다 학습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집에서.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써먹고 있고.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보는 인간에 대한 가설을 먼저 설정해놓고 이걸 보시면 돼요. 말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1900년 돌아가서 우린 1900년 사람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 가설을 가지고 이 학문을 접하는 거예요. 처음 본 학문이에요. 글씨체 1900년대네. 딱 보는 순간 깝깝하네요. 근데 폰트가 들으시는 1900년이었군요. 분들은 절대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붙였습니다. 좋아요. 네. 여기 앉으신 분들은 커피를 드시면서 네. 첫 번째 가설은 모든 행동은 환경으로부터 학습된다. 두 번째는 행동주의는 과학이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양으로만 침대도 측정할 수 과학이죠. 있다. 그렇죠? 침대하고 동일하죠. 관찰 가능한 행동만이 연구 대상이다. 사람과 동물의 학습에는 큰 차이가 없다. 질적 차이 없다. 양적 차이다. 모든 행동은 자극으로 인해서 야기된 반응이다. 가 이제 가설이에요. 3번은 좀 이해가 되네요. 3번이 뉴턴의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으로 넘어갈 때 뉴턴 물리학은 눈에 보이는 걸 관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식으로 표현한 거라면 아인슈타인부터는 머릿속에 있는 거를 상상하고 그거를 수식화한 다음에 아주 정교한 실험을 나중에 해가지고 검증하는 이상한 방식이었거든요. 뉴턴이 먼저죠. 네. 그렇죠. 뉴턴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뭐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서 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그게 반대로 가는 그 네, 바로 네. 전이라는 느낌이 딱 드네요. 그 4번, 5번은 사람이 동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하는 거네요. 뭐 동적 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만의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그 인간 내면과 유심론적인 입장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심해지면 또 하나가 나오잖아요. 반대 입장이. 저 정반합이야. 예. 저기서 4번이 사람과 동물의 학습엔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들 중에 약간 똘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동물들도 그런 유형들이 있을까요? 있죠. 제가 질문이다. 수의사가 아니면서 제가 또 동물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자가 행동 치료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귀둥이 무서워하고 개 무서워하는 게. 강아지 훈련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네. 있어요. 일반적인 지금 강아지 학습 방법대로 학습 안 되는 애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동물 같지만 우리도 굉장히 많이 써요. 좀 이따 설명해 보면 네. 우리가 다 이용 받고 계셨던 네. 것들이고 그분들과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그 반려동물 그 트레이너 분 있죠. 그분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까이에 계시네요. 거의 90% 이상 이렇게
동물들은 행동 수정으로 거의 다 해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일부분 하고 있지만 일부분일까요? 퍼센트가 그러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 가지 학습 이론이 굉장히 많고 복잡한데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오늘은 메뉴는 두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13년도에 파블로프라는 러시아 학자가 개를 데리고 실험한 거예요. 파블로프가 누굴까요? 러시아 들으시는 사람이요. 분들은 예, 모르겠지만 저 사진에서는 검정색 양복 입은 하얀색 수염 있는 산타클로스 같이 생긴 할아버지. 나머지 분들은 아닐 것 이반 같은데 파블로프예요. 네. 다 군복을 입고 계셔가지고 뭔가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연구하게 된 거였겠죠 아마 좀 그때. 강아지 불쌍한데요. 그래서 저 이론이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해요. 조건 형성 이전 단계에서 강아지한테 종소리는 자기랑 무관한 자극이죠. 그냥 중성적 자극이고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아요, 얘는. 근데 음식을 보면 얘는 무조건 반응하고 침을 흘리죠. 그죠? 근데 음식이 얘한테는 특별히 이제 어떤 자극을 지금 주진 않지만 보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종소리를 주고 음식을 줘요. 그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점점점 반응을 해요. 그게 나중에는 조건 형성 이후가 되면 종소리가 나면 바로 침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음식물이라는 무조건적 자극이 빠지고 중성 자극이 조건 자극으로 바뀌었어요. CS라거든요. 컨디션드 스티뮬러스라 그래서 조건화된 자극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의미한 종소리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돌이나 아니면 예전에 용필이 오빠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를 때 그 하면은 그 반응 나오잖아요. 야. 그게 처음에는 기도하는 들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안 하다가 나중에 반응을 시작하는 그것도 이것이 아닐까. 저게 학교에서 어떻게 쓸까요? 우리 똑같거든요. 아, 우리 종소리 들리면 휴식 시간. 네. 똑같아요. 네. 기분 좋아지죠. 그 우리가 조건화된 끝날 때. 학습을 받은 거예요. 고전적 조건 형성. 혹시 이거 다 써요. 징크스랑도 관련이 있어요? 징크스는 뭐지? 징크스는 왜 예를 들면 아침에 학교를 어떻게 갈 되면? 때 뭐 만약에 똥차를 봤다. 그럼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생긴다. 아, 그거는 뒤에 이제 조작적 조건화가 해당돼. 고전 조건화가 아니에요.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게요. 진도 좀 맞춰주세요. 아, 저는 이 지지난달에 생각했는데.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청소차가 왔구나. 그렇죠. 후진 아닌가요? 후진이군요. 조심해 이거죠 조심해. 꽤나 많을 거예요, 저런 거. 또 있죠, 우리 저런 거. 아까 말했던 그 후각으로 느껴지는 청결에 대한 자극, 반응.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알바를 예전에 한참 하다가 왜 벨 누를 때 띵동 그러면 네 이러듯이 알바를 그만뒀는데도 집에서도 띵동. 네. 나도 모르게 네 이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러나요? 저 회사 다닐 때 초반에 4시만 되면 간식을 줬어요. 4시만 되면 배에서 이미 소리가 나. 이것도 그런 건가요? 소리가 나서 간식 준 거 아니에요? 회사가 조건화됐나요? 자,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사과 식초가 새콤해요. 현미 식초가 새콤해요. 200식초가 새콤해요. 400식초가 새콤해요. 다 새콤해요. 지금 혀에 침 돌시지 않나요? 식초라는 단어하고 이미 미각이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나 개야?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이 친구라니까요. 우리와 그들을 수직관계를 볼 필요가 없어. 별 다르지 않아요. 아, 친구라서 무서워하는. 우리 친구니까. 좀 센 친구라서.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파블로프의 실험을 가지고 이제 왓슨은 1924년도에 완전히 이제 어떤 학설을 성립을 시켰는데 이분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건강한 아이 12명만 준다면은 나의 특별한 방식으로 원하는 어떤 전문가로도 키워낼 수 있다. 그 가정에 문제가 있네. 건강한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으로서 과학자는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렇긴 하겠죠. 근데 건강한이란 저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노멀한 그 통계적 범주 내에 표준편차 안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뭐 저렇게 그런 말하고 거겠죠. 나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거는 이제 뭐 번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의 특별한 방식으로 원하는 어떤 전문가도 키워낼 수 있다는 저 이론을 만들어내고 자신 있다는 거죠. 근데 저게 진짜 근자감이네요, 진짜. 근데 저 당시에는
왜냐면 좀 이따 제가 중요한 걸 빠뜨리고 왔구나. 그 리틀 한스라고 해서 그 프로이드 이론에서 나오는 그 각 이론 학설자마다 사례가 있어요. 사례의 어떤 특정 회자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리틀 한스라 해서 꼬마 한스가 집 밖에 묶여놓은 말을 보러 갔는데 그 말이 쓰러져 있었나 해서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다시는 집 밖에 못 나가고 뭐 이렇게 힘들었는데 프로이드가 그걸 보고 해석하기를 저거는 그 어머니에 대한 성적 충동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 밖을 안 나간다. 저 말이 아버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입장으로서는 말도 안 돼. 그 말이니까. 저거는 조건화된 반응이다. 이 경우에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뒤에가 좀 맞는 것 같죠. 네.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 학설을 봤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지만 저 때에는 저 사람 말이 왓슨의 말이 맞다. 너무 프로이드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앞뒤 안 맞는 게 많다. 그리고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증명이 되는 저 사람 얘기가 너무 맞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되는 어떤 부분이냐면 기계화가 심하게 되던 딱 그 타임이고 이때가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만들고 이러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포드 이야기 나옵니다. 이 멋진 그래요? 세계에서. 오. 포드 너무 앞서가셨어요. 진짜 앞서. 이분들은 진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지력이 생기나 봐 자꾸만. 방송 오래 N형이라네요, 하다 보니까. 그 멋진 신세계에서 포드 기원이가 나와요. 포드 기원 전, 포드 기원 후. 포드 기원으로 600년 이후의 삶을 지금 그 멋진 신세계에서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2450년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탄생이 아니라 포드 탄생. 포드가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그 자동차의 부속품을 찍어내듯이 2450년에 그 어떤 세계적으로 그 10명 정도가 되는 총통이 이제 어떤 나라를 전 세계를 통일시켜가지고 인간을 찍어내듯이 만들어내서 너희가 원하는 모든 걸 줄게. 멋진 신세계야. 고통스럽니? 고통 없게 해줄게. 뭐 남녀 혼수고 원하니 혼수고 하게 해줄게. 뭐 부모 때문에 힘들어 부모 없애줄게.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괴기 국가가 된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있어요. 그 안에서. 했더니만 멋진 신세계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보시면 되게 놀라워요, 진짜. 근데 그게 포드 기원이에요. 네.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생각나는데 포드가 여기저기서 많이 튀어나온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면서 설국열차에 거기도 윌포드였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나고 그 기차를 만든 사람이 그 생각이 하나 났고 또 하나가 기억이 났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 책에서는 헨리 포드 그 자동차 만들었던 그 사람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 산업혁명에서 그 문명이 확 발달하고 뭐 이렇게 기계적인 어떤 것들이 막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그 시점하고 거의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 매트릭스도 생각나고 매트릭스에 보면 사람들한테 그 유토피아를 넣어줬더니 꿈을 꾸게 해줬더니 애들이 자살을 하더라. 그래서 역경도 있고 힘든 걸 넣어줬더니 애들이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 물고기를 옮길 때 거기에 천적을 하나 정도 넣어줬을 때 몇 마리는 잡아먹히더라도 나머지들이 싱싱하더라. 뭐 그런. 어떻게 해요? 옷걸이에 좀 매달까요? 잠깐만 조금만 좀 매달고 먹을 얘기. 그 멋진 신세계에서 그런 인간의 그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졌을 때 또 불만이 있어. 찝찝한 뭔가가 있어. 그걸 없애주는 소마라는 약이 있어요. 항상 매달 갖고 다녀요. 국가에서 나눠줘요. 소마를 먹으라고. 근데 그 소마가 약간 책에서는 뭐 그냥 약처럼 설명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해석을 뭐 마약이다 이렇게 하는데 마약이지 않아요. 그 책의 설명은 제가 자세히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도파민 분비되는 그냥 마약처럼 즐겁고 이거 아니고 영성 체험 또는 그냥 충족된 행복감. 그러니까 세로토닌 분비되는 왜 명상하고 난 개운하고 따뜻하고 안정되고 행복감 이걸 느끼는 알약이에요. 그걸 먹고 그냥 자면 돼. 뭔가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찝찝한 뭔가 이게 있으면 소마를 먹을 때야 빨리 먹어 이렇게 같이 먹는 거예요. 항상 주머니에 갖고 다니고 여자들은 항상 그 불임약 갖고 다니고 주머니에. 저도 그 멋진 신세계 봤는데 제가 볼 때 그 소마가 그 멋진 신세계의 멋진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 가지가 다 그 요인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국가? 저는 안 읽은 입장에서 반어법인 줄 알았어요. 멋진? 맞아요. 안 멋져. 안 멋져요. 이런 느낌? 니네가 원하는 거 다 통제된 거를 해줬는데 안 멋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멋진지 멋진지 몰라요. 외부 세계에서 온 야만인이라는 원시 부족 국가에 살고 있는 얘가 봤을 때 이건 괴기 국가지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양반된 원래 원시적인 사람하고 이제 멋진 세계 살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만난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가 간단하게 한 3, 4분 정도 뒤에 나와요. 한번 줄거리는 이따 이 보시고. 사람들이 자꾸 앞서가요? 그러니까 다 했네 벌써 이제. 저 페이지 좀 넘겨가지고. 그러니까요. 왓슨의 고전적 조건이나 이런 아까 말씀 다 드렸죠. 그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우리의 정서적 당연하게 나왔던 행동 반응들, 식초, 맛, 뭐 냄새, 아니면 벨 소리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거. 고전적 조건화 당했다는 거.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했어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는데 이 왓슨이 신생아를 데리고 리틀 알버트라는 또 이제 이 사례가 또 되게 유명해. 아까 리틀 한스, 걔도 꼬맹이야. 프로이드에서는 리틀 한스, 고전적 이론에서는 조건하에서는 리틀 알버트 실험이 있어요. 진짜 애를 데리고 실험한 그 장면이 있어요. 내가 찾아봤더니만 세상에 애기를 데리고 한 11개월 된 애기예요. 애기를 앉혀놓고 이제 동물들 갖다 앉히는 거죠. 쥐를 갖다 놓고. 이제 저 실험 뭐냐면 쥐는 사실 애기 봤을 때는 NS죠. 중성 자극이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뭐지 이러고 이게 보잖아요. 근데 쥐를 갖다 주고 쇠망치로 벽이나 어디인가 세게 꽝 두드려요. 그러면 항상 쥐가 나올 때마다 꽝 두드리면 애기는 나중에 쥐만 나오면 놀래죠. 쥐가 중성 자극이었는데 조건 자극이 돼버린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꽤 많을걸요. 그럼 우리는 원래 쥐를 안 무서워하는. 그렇죠. 아무런 그게 부모가 없었죠.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징그러워하거나 뭔가 반응을 반응이 보이는 있고. 거에 따라 학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모든 동물이 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공포스러운 어떤 걸 느끼는 또 유전인자가 있을 거예요. 뱀은 분명히. 유전인자 네, 속에 있어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래요? 그건 유전인자 있대요? 네. 아, 네. 그래서 뱀이 그렇게 사악한 걸로 계속 묘사가 되는. 유전인자인지 이게 원형적인 무의식 그럴 수 무의식인지 있는데, 알 수 네. 없지만 어쨌든 그걸 좀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그래서 모든 동물이나 환경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쥐 같은 경우는 이 아기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저걸 저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아까 그 멋진 신세계에서 그 제조된 아기들한테 저렇게 고전적 조건화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 알버트가 6세 때 뇌수종으로 죽었대요. 이 애 알버트를 찾아다닌 또 학자가 있더라고요. 얘가 그리고 어떻게 됐나. 스트레스 너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기를 그 영상에서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엄마인지 뭐 아니면 연구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별 표정이 없이 이제 그렇게 안고 있던데 그때 당시에는 그 아기를 아주 오래전 전에 아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아세요? 성인과 동거로 봤어요. 아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앉지 못하고 혼자 밥 먹지 못하는 애기들 계속 갖다 버리는 거죠. 아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는 못 걷네. 그러니까 업어주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얘를 먹여주기 시작했고 얘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다 갖다 주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은 왜 이렇지 하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고 그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제 기억에. 오래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기에 대한 지식이 아마 이때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100년 전이거든요. 120년 전이죠.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인간의 존엄과 뭐 신생아에 대한 이런 지식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기에 대한 건 동물도 있잖아요. 자기 새끼는 자기가 돌보고 먹이고 그렇죠. 하는데 근데 이런 실험이 얘한테 물리적으로 해를 어떤지. 끼치거나 얘를 뭐 네네. 때리거나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상처가 되고 위험한지를 이론적으로나 학설적으로 밝혀진 게 없었고 몰랐고 대중화되지 않았고 이제 그 3개 대단한 그 이론 말고 4번째 행동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발달심리학에서 그게 지금 알려지지도 않고 연구되지도 않았고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아기한테 좀 상처가 됐고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 식으로 치면 또한 100년 후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그럴 수 무식한 있죠. 이런 소리 할 수도 있겠다. 얘네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애를 왜 그런 교육을 시켰어? 막 이러면서. 그렇죠. 뭐 한다고. 애를 왜 애취급을 했어? 이럴 수도 있죠.
그분들 어쩌면 신처럼 모실 수도 있어. 어쩌면 또. 예, 그래서 이제 저렇게 알버트 실험을 해서 저렇게 중성 자극을 조건 자극으로 만드는 걸 봤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변별과 일반화, 그다음에 행동 조성, 저게 쉐이핑을 하거든요. 변별하는 자극은 이제 수업은 이제 학습은 많이들 하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3살, 2살 때부터 하죠. 엄마들 도형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하고 별 차이 없이 교육받고 있다니까.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 끼워봐. 사과 어느 거야, 배 어느 거야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맞네요. 눈 어디 있어? 눈 어디 있어, 코 어디 있어 하잖아. 비슷하게 해요 다. 뭐 우리가 대단하게 다르지 않아요. 강아지한테 손 하듯이. 우리도 손 하잖아요. 코코코코 눈 이거 하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강화된 행동을 일반화시키는 거도 이제 적고나 중에 하나고, 아까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이제 아기가 쥐를 보고 놀랬잖아요. 그러면 털이 있는 모든 걸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이거 할 때 제가 왜 모든 새가 무서웠냐 보면 어릴 때 5살 때 칠면조한테 쪼인 게. 칠면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 마당에 칠면조가 한 3-4마리 있었고, 닭도 한 10마리 있었고, 개도 한 4-5마리 있었어요. 살던 동네가 한국이 아니었는지도 몰라. 마당이 모르겠어. 그 마당이 되게 넓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커서 봤으면 넓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릴 때 내 기억에는 오른쪽에 개집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 개들이 몇 마리 있었고, 칠면조는 마당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한 3-4마리 많지 않았어. 닭들도 뭐 한 3-4마리? 근데 그놈들이 이상하게 나만 정문으로 걸어가면 나만 따라오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급기야 내가 넘어지면서 칠면조한테 쪼였는데, 혹시 바가지 긴 거 아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손잡이 긴 거. 그걸로 이제 엄마가 칠면조를 탁 때려줘가지고 이제 걔가 도망갔는데, 어쨌든 난 쪼였어 벌써 이미. 혹시 그날 저녁에 칠면조 고기가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런 거 몰라요. 기억이 안 나. 5살이라서. 근데 그게 내가 쪼였던 느낌은 아프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그 칠면조에 막 되게 징그러운 모양새를 너무 가까이서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제비 있나요? 제비 본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많이 어디 없어진 갔지? 것 같아요. 그러네. 까치는 많이 보는데. 제비 친구 어디 갔지? 가끔 보이고 옛날에 살던 저희 동네에 제비들이 비가 오기 직전이나 약간 습할 때 보면, 저희가 이제 동네가 그 주택가였거든요. 그러면 주택가 사이에 좀 작은 골목들이 있잖아요. 큰 데로도 있지만 그 골목을 유달리 제비가 이렇게 낮게 활강하거든요.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그럼 제가 이제 지름길로 약간 대각선으로 갈 수 있는 버스 타는 길을 두고 이 제비 때문에 삐 돌아서 버스를 타러 가거나, 대전역에서 탁 내렸는데 적군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비둘기들이. 적군들. 파리의 그 에펠탑을 보고 노트르담 성당을 막 책에서 보고 멋지게 갔는데 그 기차역에서 나가지 못했어요. 적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진해 있는 거예요. 적군들 똥들도 너무 많고, 어떻게 입을 막고 막 뭘 막아도 그 똥 사이를 지나갈 수도 없고, 적군들은 내가 가도 그냥 발을 쾅 해도 움직이지도 않아, 얘네들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 새들에 대한 공포는 어디서 왔나 보니까 이 칠면조인 것 같아요. 칠면조에 대한 그 조건화된 자극이 일반화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새들에서. 귀여운 새를 하나 키워보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 체계적 탈감이 안 돼요. 그래요? 그 방법도 있어요. 그게 체계적 탈감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플러딩법도 해봤고, 플러딩법이란 좀 뒤에 나올 건데 그 자극을 많이 해버려요. 만약에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새 한 1000마리 있는 곳에 나만 그가 살아야 되는 뭐 벌을 받았다면 죽진 않을 거예요, 아마. 살 건데 어떻게든 살 건데 그땐 적응하겠죠, 아마. 약간 그 느낌이 오는 게, 딸아이가 벌레를 되게 무서워했는데 벌레가 많이 나오는 대안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얘가 무서움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적응해 버리더라고요. 그게 그 느낌이에요. 그거는 플러딩이라 해요. 그 홍수법이라 그래서 대량으로 접촉시켜 줘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있고,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어둠을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어둠을 대량으로 계속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그 공포를 못 이겨내면 죽는 거예요. 자아 탄력성이 좋아서 이겨내는 사람은 그 플러딩법으로 생존하고 나름대로 방법으로 학습을 해서 익혀 나간 거고, 그 공포를 못 이겨서 죽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플러딩법을 모두에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론들을 그 시시때때로 맞춰서 아이에게 바꿔 쓰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봤다고 토큰 강화, 플러딩법 막 쓰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그 개인에게 맞지 않거든요. 저도 지금 상담하고 있는 몇 명 있지만 다 다르게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치원에서 똑같이 스티커 몇 개 붙이면 줄게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안 먹히는 애 되게 많거든요. 저요. 안 먹히죠. 더 분노를 일으키거나. 짜증나요. 그렇죠. 근데 또 먹힌다는 거 몇몇 애들한테는 한 3살, 4살한테 먹혀요. 한 5세가 넘어가면 안 먹히지. 그때 그것도 연령대도 있고 성향도 있고. 그래서 저 쉐이핑 그 행동 조형이라 하고 행동 조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한테 해봤어요. 제가 비둘기를 무서워하니까 비둘기가 저기 좀 왔다 갔다 할 때 한 걸음 가서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한 걸음 더 가서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면 미쳐버리겠어. 다시 도망와. 이게 이제 내가 나 혼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치료사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행동 조성이라 하거든요.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이 앉아서 먹지 않아요. 밥을 돌아가면서 먹어요. 그러면 한 번 앉아서 먹고 가. 2번 이게 2초 앉아서 먹고 가. 밥 2숟갈 앉아서 먹고 가 하면서 이걸 늘려가는 거죠. 쉐이핑을 의자에 앉는 걸 쉐이핑을 하는 거죠. 행동을 조형하는 거죠. 그 NLP 하시는 분이 하셨던 얘기 그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 때 좋은 추억 자꾸만 떠올려 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느낌일 수 있겠네요. 아니면 그거를 떠올릴 수 있는 음악을 듣거나. 그거는 쉐이핑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좀 다른 건가요? 그건 대치하는 거기 때문에 치환하는 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속어. 이거 뒤에 나오니까 한번 다시 볼게요, 나중에. 이거는 영상인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이론 한 개 했으니까 네. 너무 계속하면 지겨울 수 있으니까 네. 멋진 신세계 간단 줄거리 한번 볼게요. 요거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더덕님께서 녹음될 거니까 아, 밑에 뭐가 있나요? 자막이 짧은 자막들이 있어요. 네네. 632년 런던이었나요? 네. 세계국은 맞춤형 인간들을 대량 생산한다. 보카노프스키로 불리는 인공부. 난자는 분열하여 96개까지 싹이 생기고 빨라. 모든 싹은 태아가 되었다. 난자 하나에서 96명의 인간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은 인구를 안정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이었다. 태아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까지 5계급으로 나뉘어졌고 제가 할게요. 그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미리 결정됐다. 예. 계급이 낮은 태아일수록 더 적은 산소를 공급받았고 그래서 두뇌가 발달하지 못했고 난장을 잘한다. 엡실론 계급. 또 아기 때부터 책과 꽃에 거부 반응 보이도록 시끄러운 소음하고 전기 충격으로 조건 반사를 유도했다. 하층 계급은 글과 자연을 음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얘들은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알파는 똑똑해서 열심히 일한다. 우리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는 베타가 된 게 굉장히 기쁘다. 라고 밤마다 수면 학습. 잠든 사이에 50번씩 급습해서 수만 번을 듣는 거예요. 세뇌를 통해서 학습된 아이들은 자기 계급에 불만을 갖지 않는다. 세계국에서 모든 사람은 만인의 공동소유물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나와 성관계를 즐긴다. 우울할 때는 소마라는 알약 한 알이면은 즉각적 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야말로 완벽한 유토피아다. 멋진 신세계였다. 베타 계급의 레니나는 인기 연예인 여자인데 모두가 좋아하는 그래서 모두가 밤을 한 번씩 보낸 버나드라는 남자한테 관심을 가졌는데 버나드는 알파 계급인데 인공 부화 과정에서 뭔가 띠꼬가 나서 키가 작고 문명세계에 불만이 많았다. 마치 감마 계급처럼 버나드는 레니나한테 야만인 보호구역에 가자고 청했는데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출입 허가증 받아서 레니나와 함께 갑니다.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문명세계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야만인 보호구역에는 늘 한번 가보고 싶었던 레니나가 아주 좋은 기회를 해서 둘이 같이 갑니다. 버나드는 야만인 보호구역에 가서 가기 전에 국장실로 갑니다. 이 국장한테 뉴멕시코 보호구역으로 간다. 그러더니만 국장은 자기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20년쯤 전에 어떤 여자를 데리고 여행을 갔었지. 야만인 구역에. 근데 그 여자를 거기서 잃어버린 거예요. 놀고 구경하고 했는데 휴가 마지막 날 여자가 실종된 거예요. 데려갔던 여자가
수색이 벌어졌지만 여자를 못 찾았어. 그리고 그 남자는 그냥 돌아오죠, 국장은.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렸죠. 근데 이 버나드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야만인 보호국 뉴멕시코로 떠나는 거죠. 레니나는 좋긴 하지만 무서운 거예요. 문명 세계를 넘어서 야만의 세계로 넘어가고 도착하자마자 심한 역경을 느끼죠. 청결이 얘네들 없으니까. 특히 뼈만 남아있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주름진 노인 모습 보고 공포와 놀라웁니다. 왜냐면 문명 세계에서는요. 노화가 없거든요. 노화가 없어요. 낯선 남자가 너무 잘생겼는데 영어로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신은 문명인이로군요 하고 남자가 말했어요. 얘가 존이에요. 존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한 남자랑 타지에서 왔다. 그런데 살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살게 된 거예요. 아까 국장이 데리고 온 여자예요. 존의 엄마가. 그래서 그 여자가 린다예요. 존이 엄마를 불렀고 문이 열렸는데 린다는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쪄가지고 이렇게 늙어서 나온 거예요. 레니는 깜짝 놀라서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없거든. 문명세계에서는 예쁘게 늙어서 그대로 바로 죽거든요. 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버나드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존을 문명세계로 런던으로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존이 간다고 했죠. 인간의 네, 존엄성과 여기. 가치가 사라진 미래. 여기 이제 요 뒤에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 후반부에 나와요. 야, 궁금해지는 데서 딱 끊었네요. 그러니까 이 존을 데리고 간 버나드가 런던으로 갔을 때 런던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34층 정도의 저층 건물을 날고 있는 고공 택시들이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34층이 저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 있고 자기 개인 자가 헬리콥터가 있고 택시 헬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존을 데리고 왔고 그 버나드가 그 국장하고 만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까버린 거죠. 네 아들이다 하고. 왜냐면 얘네들이 철칙이 뭐냐면 아까 난자한계에서 96개가 부화되잖아요. 거기서 96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모르겠죠. 부모를 모르면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과 뭐 감사, 효도 필요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없는 거예요. 96난성 쌍둥이인 거예요. 얼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인은 만인의 소유자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하고만 잠자면 안 돼. 무조건 아무하고 특정한 사람 얘랑 자주 만나면서 사랑을 나누거나 자주 교류를 한다. 국가에서 이제 딱 시비를 거는 거. 의심병사가 되네. 왜냐면 이러면 특정인과 그 관계를 맺게 되면 고민이 생기잖아. 고민을 하면 안 돼. 너네는 매일 즐거워야 돼.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 아닌가요? 고민하고 싶지 않. 고통이 너무 힘들잖아. 살짝 끔찍하네. 그렇죠. 사람들이 고민 없으면 좋겠고 고민 없으면 세상 얘기하고 뭐 고통 없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 고민이 있는 이유는 인간관계거든요. 맞아요. 근데 인간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 없고 자식 없고 아래에서 태어났고 남자도 이 남자 저 남자 한 남자 만나서 심적인 관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고독이나 불안을 느끼면 반사회적 행위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거 네가 바람을 폈네 아니네 이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 존이 네. 린다가 이제 야만국에 가서 이 남자 저 남자 하니까 그 야만국에서 돌팔말 맞은 거예요. 이 린다를. 야만국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위잖아. 린다는 그 자기는 배운 대로 했는데 너네 나 왜 이러냐 도대체. 저는 그런 엄마를 보고 거기 야만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셰익스피어 책을 계속 읽으면서 이 책에서 오델로, 맥베스 관련된 그런 셰익스피어 사대비극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 책만 읽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정신기능이 아주 고등하게 올라간 거죠. 야만국에서. 근데 엄마를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저런 물란한 성관계 같은 게. 근데 이 문명국에 오니까 다 그러고 있네? 자기가 이상한 거야. 고독을 느끼거나 너무 인간적인. 그래서 이 세계에서 문명국에서 삐꾸가 나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럼 얘는 어떤 섬으로 아일랜드로 추방당해요. 근데 국장이 끝내는 이 버나드를 추방해요. 이 버나드는 좀 불안과 외로움과 인간의 그건 뭐지? 왜 우리는 한 사람하고 깊게 사귀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갖고 국장한테 물으니까 국장이 끝내는 보내버려요.
근데 이 버나드의 절친인 헬무홀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버나드는 문명복을 계속 입으로 떠벌리면서 이게 불만이야 저게 불만이야 하는 사람이고 우리 회사에서 불만 말하는 사람 있죠. 헬무홀츠는 불만이 있지만 속으로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일반 여자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 이렇게 삭히면서 갖고 있는 사람. 한 명은 I형이었고 한 명은 그런가 E형이었네요. 봐요. 그러니까 그 국장이 이 헬무홀츠한테 사실은 추방하고 나니까 야 울고불고 끌려가서 막 잘못했다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 헬무홀츠한테 사실은 제가 모른다. 그 섬으로 가면 다 지 같은 애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걔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인간다운 애들만. 오히려 이 세계에서 살기보단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계 10명의 총통은 이런 걸 다 알고 지휘 감독하는 거예요. 너네가 원하는 행복을 다 줄게. 말만 해. 소마도 있고 자유로운 성도 있고 부모 없고 관계 없고 행복하지? 돈도 필요 없잖아. 그리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계급의 이동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난 내 계급이 제일 좋아. 엡실론은 그 태아 때부터 햇빛을 막 쬐 태어나서 바로 아프리카 가는 아프리카 뭐 노동 그 뭐지 야외 노동으로 가고 어떤 애는 손이와 발달하게 계속 훈련받아요. 그러면 기계 공장으로 계속 가는 거. 이게 제일 세상 제일 행복해 이렇게 수만 번 밤마다 들끓으면서 자고 그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감마 계급으로 가거나 엡실론 계급이 좋지 않다는 세뇌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건 다른 계급으로 이동하고 싶으니까 괴롭잖아. 그 괴로움도 없애주는 거예요. 태고떡부터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거리가 없어. 힘들어? 써만 먹으면 돼. 그리고 여기 되게 신기한 게 촉감 영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3D, 4D 같은 건데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촉감으로 즐겨요. 딱 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키스샘이 나온다. 실제 내 입술에 그게 오는 거예요. 촉감이 오는 거예요. 촉감으로 모든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연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남녀가 가면 둘이 같이 그걸 끼고 보는 거예요. 다 촉감으로 느끼고. 훨씬 더 가깝잖아. 우리가 3D 이렇게 보는 것보다. 되게 놀랐어요, 진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가 이 싶었는데. 영화 속에서 묘사가 돼 있어요. 실버스타 스텔론 나오는 영화 중에 걔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경찰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VR 도구 같은 걸 끼면 여자랑 같이 있는데 실제적인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더라도 그걸로 그냥 그대로 느끼니까 이 실버스타 스텔론 놀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 힌트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네. 결국은 완전한 창작은 없어. 네. 그래서 이 스토리들이 이제 배경 이론들이 전부 다 이런 학습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국가인 거죠.